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카페 운영 잘 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운영직이 두 분 오늘 역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자,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린 동심, 어린이와 자주 만나야 된다. 두 분 자주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갑수 왜 저한테 먼저 누르세요? 두 분은 뭐 자주 안 만나시는 아니, 저는 뭐 원래 정신연령이 좀 어린 편이라서요. 네네네. 제가 12살 된 딸아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아이 눈높이에서 대화하는데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억지로 제 안의 동심을 끌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네. 그냥 아이와 아무렇게 그래요. 상관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린 딸이 되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의원님 어떠세요? 마음속에 있는 어린 아이라는 게 아마 저희 어릴 때 제 자화상 같은데 사실 다 알다시피 성인이 되고 나면 뭐 다 바쁘게 이렇게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마음속에 어린아이 말씀이 나오니까 네. 이 순간부터라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게요. 잘 보듬어서 좀 이렇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른들도 그 마음속에 어린이와 만나야 되지만 우리 정말 그 어린 동심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 정치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그래서 말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뉴는 이건데 여러분 보시죠. 홍준표를 잘 알아요.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1억을 전달해줬고 내가 첫날 한 거 이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럼 수사와 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 한 장 때문에 지금 뭐 후폭풍이 엄청 거세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총리가 일단 사퇴를 했고요. 또 유감스럽지만 여기 경남도에 홍준표 도지사께서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됐단 말이죠. 밑에 있는 비서가 소환이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처음에 그 자원 외교 비리 때문에 처음에 사건이 발단이 된 거죠? 그렇죠. 자원 외교라 그러고 해외 자원 개발 비리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 독특한 그 자금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성공불 융자제도라고 하는데 위험성이 큰 사업에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만일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그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래서 좀 나쁜 마음을 묻게 되면 그런 해외에 투자했다고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게 되고 만일 조작하게 되면 그만큼 안 갚아도 되니까 비자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경남기업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이렇게 정부 융자금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을 사실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묘하게 박 대통령이나 그 당시 이제 이완구 총리께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그런 발언 직후에 경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바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표적 수사가 아닌가 지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매우 억울했죠. 그 경남기업 회장이.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정치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그 지지율이 이제 급전직하에 있었고 전국의 돌파구가 잘 마련되지 않는 그런 시점들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는 여당이 승리를 했지만 어쨌든 정권의 그 레임덕이 조기 레임덕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장면에서 그 어두운 전국을 좀 돌파할 만한 카드가 뭐가 있을까 하고 만지작거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지난 정권의 비리들을 한번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사정정국을 만들어 전국을 돌파해 보겠다. 이런 이제 기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 많은 기업들 중에 하필이면 경남기업이고 이제 성완종이란 사람이었느냐. 성완종이란 그 사람은 본인이 이제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남들은 나를 MB라고 하지만 나는 사실은 친박이었다라고 이제 억울한 얘기를 쭉 했지만 네. 사실은 성완종이라는 사람은 그 초등학교 중퇴에 이제 불과한 학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수성가에서 이제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로비를 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키워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 특히 이제 정권 초반기에 특사도 받았었고 그 이후에 기업이 승승장구했고 분명히 또 자원 비리 아까 말씀하셨던 성공 불용자도 일정 부분 있었고 네. 거기다가 성완종 회장은 학맥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백이라는 거는 늘 돈으로 금전 거래 이외에는 그 어떤 이 커넥션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손대기 쉬운 사람이었을 거란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정을 시작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제 내가 사실 거기에만 로비를 했었는 줄 아느냐. 사실은 여기도 많다. 이제 이런 메모가 발견되면서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튀어버린 거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막 경남기업 쪽의 수사도 하고 있고 막 여러 사람이 막 얽혀 있어가지고 도대체 핵심이 뭔지를 잊어버릴 지경이에요. 뭘까요? 핵심은 비자금이죠. 비자금? 그렇죠. 이제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자원비리로 시작했는데 자원비리와 연루된 것들이 별로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반드시 별건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본질은 그거다. 그러니까 자원 비리 조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곁다리로 이제 걸려든 케이스들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지 자원 비리 조사는 반드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이나 그 사건의 내용들이 그냥 사건이 아닌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사하다가 별건으로 대충 걷어 올리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닌 정도의 무게감이란 말이죠. 이 또한 별건으로 충실하게 수사해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그 로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또 그런 속에서 뒷거리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과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이런 관행들은 철저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비자금이라 하시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비자금이라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까지 이 칼자루를 들고 손을 봐야 될지.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제 우리 이완구 전 총리께서 물러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될지 아니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8명이 있었는데 네. 지금 뒤에 이제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도 있고 허태열 전 실장도 네. 있고 유정복 시장도 있고 서병수 시장도 남아 있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제 홍문종 의원이 받았던 대선 자금인데 과연 수사가 이제 거기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참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홍준표 도지사님의 이름이 올라간 건지 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홍준표 도지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또 다른 게 있어서 이제 뭐 친박 비박을 떠나서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성완종 회장이 지금까지 계속 자신이 혼자서 계속 그 정치권에 이렇게 연주를 대서 지금 성장해 왔고 돈으로 이제 권력에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 이제 성완종 회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누구나 다 이제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제가 볼 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보면 성완종 현장에 여러 이렇게 사람에게 지금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아마 홍준표 지사에게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제 기대했던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느끼는 그 실망감, 상실감,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챙겨주신 여러 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를 이렇게 지금 내몰라라 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뭐 홍준표 지사는 뭐 비박이니까 집어였고 이 사람은 친박이니까 집어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우연한 과정에서 아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본인이 스스로 한 얘기 속에 힌트가 있다고 봐요. 언젠가 한번 출근할 때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성완종 전 회장의 청탁을 거절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 신선에 한번 졌는데 당시에 또 이 홍준표 지사가 저기 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 나왔을 때 경선 자금이었단 말입니다. 유력한 후보였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로비를 통해서 큰 기업의 행태는 보험을 다 들는 행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많이 냈는데 나중에 이제 보험을 좀 돌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 거죠. 그럼 홍준표 도지사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엔 뭐 모른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 뭐 사자가 앙심을 품고 나 올무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지금 정치인들이 이번에 그 설명하면서 전부 다 말이 좀 궁색하게 이렇게 전개되는데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막 다른 상황에 이렇게 뭐 다다르게 되면 좀 당황스러워하면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도 하다 보면 다른 말을 끌어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은 꼭 정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제 같은 경우도 지금 집사람하고 좀 다투다 보면 막 다그칩니다. 이렇게 당신은 왜 그러냐 쭉 다그치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저를 이렇게 다그치면 저도 당황스러워서 말을 더듬기도 하고. 왜 다그치시나요? 어제 비자만 받으셨어요? 비자가 받은 집안일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된 문제로 뭐 다른 말을 이렇게 떠들게 됩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 설명하든지 제가 이제 사과를 하든지 하는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의 모든 발언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다음날 바로 보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그런 사실관계를 바로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완고하게 애둘러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눈에는 상당히 좀 궁색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홍준표 지사의 대응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달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완구 전 총리나 김긴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계속하면서 신뢰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단기 총리로 이제 역사에 남아 버리게 됐는데 홍 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에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 기자들의 그 질문에 이런 거 할 때에도 나는 절대 만난 적이 없다라든지 본 적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는 지능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메모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추측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성완종 전 회장이 녹취도 해놓고 뭐 또 이 측근들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런 점에서 홍준표 지사가 본인한테 어떤 그 정치적인 이의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때 평소에 본인이 또 보였던 자세와 태도들이 있습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고소와 고발을 많이 한다든지 했는데 지금 한 번도 그 문제들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법적인 액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다툼의 영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미 결심한 그런 이제 추측이 좀 가능하다는 거죠. 여하튼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연 수사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검사 출신의 변호사 한 분 모셔서 여기서 좀 얘기 좀 들어보죠. 자,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차도 한 잔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홍준표 도지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저희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완종 씨라는 분이 경남 기업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많이 만들었고 이 비자금이
정치권의 다양한 방식으로 뿌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의 폭발력이 큰 거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메모지에다가 대략의 그 비자금의 사용처를 지금 몇 군데를 기재해서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몇 군데 중에 일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자금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가령 홍문종 씨하고 2억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 3억 원, 그다음에 부산시장 2억 원. 그러면 유정복 시장이나 부산시장 역시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명히 맡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자금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사건의 폭발성이 굉장히 크다. 전체적인 사회적인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사자가 앙심을 품고 써놓은 것일 뿐이다. 이것은 증거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홍 지사께서 이제 일방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앙심을 품고 썼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보면. 그러니까 그 비자금이 검찰에서도 얘기한 것이 벌써 한 300억 가까운 비자금이 조성돼서 여기저기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메모지에 써진 돈은 근 한 10몇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돈도 충분히 정치권에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만 썼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 중에 본인이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뭔가를 썼기 때문에 앙심 리스트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썼다 그래서 이게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단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 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이게 이 메모지에 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적어놓은 어떤 서류들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추정할 만한 어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씌어졌다라고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서. 그건 홍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좀 어떤 법률 이론하고는 좀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메모에 쓰여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홍 지사한테 100% 같다고 100%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서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메모에 써 있다 그래서 그럼 검찰이 반드시 기소하느냐 또는 기소됐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메모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상황을 앞뒤 전후 맥락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다른 증거를 덧붙여서 홍 지사에게 그 돈이 갔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됐을 때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검찰이 제출해야 되는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 지사께서 계속 여론재판하고 이 사법재판의 실제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다 보면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참 풀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홍 지사 건뿐만 아니고 다른 8분 이제 사실은 이제 한 6분 정도죠. 6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대부분 다 모른다, 아니다, 뭐 돈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거 안 받았을 걸, 그 사람이 앙심 품고 그냥 허위로 써놨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다 그거 맞는 거 아니냐? 아씨 그 뭐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그거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정치 현실에서 그 돈 안 받았겠어? 누구나 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그건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이고 여론 재판인 것 같고 다만 그런 국민의 여론하고 상관없이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형사사법은 10명의 어떤 범인을 놓칠지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원칙인데 지금 이 메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 지사 관련해가지고는 중간에 이제 돈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 윤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윤모 씨의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성환 씨의 핵심 측근들 두 사람하고 이 정도 얘기만 가지고 그러면 완벽한 어떤 증거가 되느냐. 그 점은 법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홍 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지 또는 기소가 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지 그거는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 그 홍 지사 측근이 이제 돈 전달자를 회유하는 듯한 그런 그 녹취.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홍 지사께서는 그게
회유가 아니고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를 걱정하다 보니까 사건의 진상을 좀 알아봐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중간에 이제 그 윤모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아봐 주는 거하고 회유의 차이는 뭐냐면 알아봐 주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알아봐 주는 것이고 회유라고 하는 것은 팩트 자체를 이렇게 진술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변경해서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 회유인데 이 윤모 씨 얘기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취지로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현장에 홍 지사가 없었고 보좌관만 있었다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줄 수 없느냐라는 이런 지금 오포에 가까운 것이어서 결국은 그게 사실관계를 알아보았다기보다는 만약에 그러니까 윤 씨 얘기가 사실이라면요. 네네. 그건 회유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검 얘기도 막 있잖아요. 네. 특검 도입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당장에 특검 도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긴 있는데 특검법이 조금 잘 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법에 따라서 발동이 되게 되면 특별검사 1명, 그다음에 특별검사보 2명, 그다음에 이제 파견검사 한 5명 정도, 그다음에 수사관 한 30명 정도 이래서 총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40명 이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이 이제 대검찰청에 꾸려져 있는데 이 특별수사팀은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해서 검사가 지금 10여 명 정도 파견이 돼 있고 수사관이 한 100여 명 정도 달라붙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특별수사팀이 화력으로 말하면 15인치 포라고 하면 특검이 발동되는 순간 5인치 대포로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당 쪽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좀 쭈삣쭈삣 조금 좀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화력이 큰 이 대포를 가지고 수사를 해보고 이 대포가 제대로 잘 조준을 잘해서 쏘아졌는지 이 특별검사팀 수사가 잘 됐는지를 나중에 특검에 의해서 검증하는 정도의 절차의 의미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네. 왜 나중에 검증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핵심되는 부분이 현직 대통령의 대선 관련 자금도 일부 지금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네, 네. 근데 현직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해나 불신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수사팀이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잘했다라는 점을 특검이 공식적으로 오케이 해주면 국민들이 결론에 상관없이 그러면 믿을만하다라는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특검에 의해서 한번 재검토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우리 이제 변호사님 정말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되고 다만 우려하는 게 과연 이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번에 검찰이 아마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니까 변호사님 같은 검사가 많으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뭡니까 변덕스러운 모습을 이제 변론하는 말이 있죠. 정치인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제가 볼 때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그런 것이 아닌가. 말 그대로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맨 처음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과연 이게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을까? 정말 검사가 자체 조직의 그런 수사 원칙에 의해서 좀 이 내용을 명쾌하게 좀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의혹 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검사 출신이고 친정인 검찰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신뢰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의혹 없이 할 거라고 열성적으로 할 거라고 믿어 마지 않고요. 믿고 싶은 겁니까? 믿어 마지 않으신대잖아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인 관심과 어떤 우리 사회의 간절한 어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검찰에까지 그 뜨거운 열정이 전달이 돼야만 검찰도 힘을 내서 아마 열심히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도 들었지만 지금 이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 수사로서 이제 밝혀질 거고요. 홍준표 도지사께서 이름이 이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실망감과 걱정을
동시에 하고 계실 텐데 과연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닐 거라고 믿고 싶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도 홍준표 도지사는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부분이 있던 분이라서 아니라고는 믿고는 싶은데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신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좀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으니까 믿고 맡기고 한 건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움직이는 그런 행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부터 뿌리부터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도민들이 그걸 100% 믿나? 못 믿지.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부 다 그렇잖아. 전부 다 안 붙어가지고 검찰청 들어갈 때는 안 붙어가지고 나올 때 전부 다 다 묵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못 믿잖아, 그걸 갖다가. 지금 자기가 공직자면 사퇴할 수밖에 되나?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도 사퇴하는데 지도 사퇴해야지. 수사는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잖아. 테러가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한게 남기가 면무지에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또 행정이, 수장이 어떤 거 논리대가 자리에 없다고 하면은 결론은 그 수장이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수장이 없으면 자꾸 서로가 미루어지고 어떤 처리 관계에 있어서 영향이 가지. 정치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리스트상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우리가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좀 담대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얘기해주는 게 또 중요한 거겠죠. 해명하는 부분에 신뢰가 가는 부분은 없지. 도민의 한 사람 볼 때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안 나잖아. 분명히 뭔가 있었게는 연기가 났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여야 막론하고 무조건 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예,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그런 분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이제 도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도정의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님. 일단은 지금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럼요. 예, 여러 가지 정책들.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지금 도지사로 출범한 다음부터 네. 정치적인 적들을 굉장히 많이 양산해 오면서 도정을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언론 환경도 사실은 본인과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관계들, 고소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오면서 이제 나는 지금 언론한테 당하고 있다. 이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좀 과거에 좀 일들을 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원만하게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진행한다든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뭐니 해도 일단 지금 현재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게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공약들 도정 철학에 의해서 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공약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그 동력을 확실하게 이제 잃어버리거나 또는 여론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할 가능성들은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과연 이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도정은 도정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물론 이론적으로야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수사는 수사대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홍지사는 도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게 어렵게 되겠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게 제일 크게 언급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급식 문제. 그다음 일부에서는 이제 서부청사 말씀하시는데 네. 서부청사 같은 경우는 조례가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볼 것이고 다만 급식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경남도 의회에서 지금 조정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내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식 지원 범위는 분명히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먼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홍 지사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임명직과 선출직은
그 권위 자체와 정통성이 일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선출직은 뭐니 해도 일단 시민들이 뽑아준 권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하게 사실이 추측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본인이 실제 양심에 실제 그게 사실이고 나는 양심에 도이창 꺼리 껴서 도민 여러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의지가 일단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법정 다툼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도 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퇴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은 법리적 측면이 아니고 정치 공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정치 세력이나 다른 정치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퇴를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사퇴 요구에 대해서 홍 지사가 수용할지 여부는 아까 우리 김 대표 말씀처럼 선출직과 임명직의 이런 차이도 있고 또 어쩌면 홍 지사가 지금까지 경남 도정을 수행한 스타일을 보면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주민 소환 얘기까지 나와요? 주민 소환은 이 사건 이외에도 그 전에 주민 소환을 이렇게 좀 언급한 단체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게 정치 철학이랑 이념이 달라서 추진하는 정책 같은 걸 가지고 과연 주민 소환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 이념이나 철학과 상관없는 이런 개인적인 어쩌면 의혹이나 문제, 행사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네.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게 주민 소환 투표를 하게 되면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부분. 또 만일 이게 정말 형사적으로 소추가 돼서 구속 기소가 되게 되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주민 소환의 의미가 이렇게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좀 없다고 보고 주민 소환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은 유권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약 89만 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그 지방선거 때 야권 지지표를 전부 다 모아도 65만 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89만 표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의 서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 현실 가능성 여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건과 별건으로 사실은 주민 소환을 해야 된다는 그 의견들이 일부 이제 시민사회와 야당 쪽에서 있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훨씬 더 증폭된 측면은 없잖아 있는데,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역시. 이제 두 분께서 이게 어찌됐건 경남도에 미칠 영향, 나쁜 악영향은 좀 최소화하고 또 홍준표 도지사 입장에서도 조금 도민들의 어떤 오해랄지 뭐 이런 것도 좀 풀어주시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뭐니 해도 지금 330만 명의 대표 수장,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뽑힌 수장이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스캔들에 휘말린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드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홍준표 지사가 정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이 사건에 철저하게 진실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검찰과 이 사법당국에서도 이게 사실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물론 이제 인천시장과 부산시장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단은 소환 제일 먼저 이제 물론 순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이미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최대한 빨리 해야 줄 필요가 있겠다. 그게 도민에 대한 배려이고 경남도민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최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해주고 재판 역시 그렇게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이런 정치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타격 속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자꾸 이렇게 일이 흘러갈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진실 속에서 본인이 감당할 책임들은 분명히 지게 하고 또 그런 것이 없다면 홀가분하게 놔주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정이 원활하게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결국 이게 법정에서 증명이 좀 힘들어지는 영역이 있다 치더라도 홍준표 지사의 정치력과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의 정통성 부분은 저는 상당 부분 훼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면에서 홍 지사가
그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라든지 도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상당 부분 변화된 모습들을 견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 앞으로 힘든 시절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 대가들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러게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홍 지사 스스로가 고민을 양심에 손을 얹고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 그렇죠. 이런 게 참 걱정입니다, 사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역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